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 협정을 할 의향이 있다는 러시아 당국자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트럼프 집권 2기 내각에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립대 송이달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도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할 때까지 그렇죠. 푸틴 대통령은 최대한 그 협상을 나중에 할 테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쳐도 너무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사실 그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 금지해왔던 에이테이크스 미사일하고 또 영국의 그 슈퍼 스톰 섀도우 여기에다가 이제 대인지뢰까지 이제 미국 정부가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하나하나씩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 레드 라인이 없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 거의 정점에 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것은 또 거꾸로 말하자면은 협상을 향한 그죠? 협상을 향한 환경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집권의 일기 때 푸틴과 트럼프 간의 어떤 관계, 사이 이런 걸 좀 감안해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이 이 정도 연기를 피웠다면 지금 물밑 접촉이 이미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6일 새벽에 확정된 이후에 바로 이제 푸틴하고 현재까지 2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부인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역시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주목되는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14일 날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행사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미리 밝혔어요. 조만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해결을 위해서 평화 특사를 파견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종전 조건으로서 1,300km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겠다. 또 이제 현재 전쟁 상황은 무조건 전선에서 동결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20년 동안 유예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종전 조건을 미리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세 번째 마지막 거는 푸틴이 요구한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제안이고, 저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CEO가 어떻게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깊이 개입하느냐. 심지어 이제 11월 14일인가요? 그때 최근 통화에 있어서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트럼프 당선인이 7분 정도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하다가 또 건네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적에도 우주 인터넷 위성이 있습니다. 이 일종의 우주군 사업이기도 한데 머스크가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7,000개가 지금 벌써 떠 있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판세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가 사실 이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스타링크입니다. 그 푸틴 대통령하고도 머스크가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사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스타링크를 매개로 해가지고 푸틴이 먼저 머스크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대만에 이건 시진핑의 부탁을 받고서 푸틴이 먼저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스타링크를 대만에 공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타링크를 개전 초기에 머스크가 제공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또 감사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머스크라는 사람이 단순히 기업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전쟁을 좌우하는 그 게임 체인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젤렌스키에게도 푸틴에게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푸틴에게 이제 일단 협박과 저는 또 당근을 동시에 제공할 거로 봅니다. 원래 트럼프 당선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당장 미국이 지원을 끊어버리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머스크가 또 젤렌스키하고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달랠 아니면 내지는 뭐 좀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원하는 협상안 좀 당근도 좀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그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로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만 최소 1,500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사실 천문학적 금액인데 예. 그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달래는 목적도 있지만은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혈세가 들어간 전쟁에 그냥 무조건 푸틴의 요구에만 그 순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요? 그렇죠. 푸틴과 젤렌스키, 그쵸. 푸틴이 요구하는 거죠. 푸틴에 그냥 그대로 미국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예. 뭔가 이제 선물 내지 이걸 줘야 되는데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영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토를 지금 현재 이 동부 지역에서는 그 러시아가 많이 이제 뺏고 있는데 예. 그것을 얼마나 이제 러시아가 출군을 할 것인가, 영토를 돌려줄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이제 세부적인 협상은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 그 러우 전쟁이 격화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북한군 파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이 밀착 네. 행보를 이제 강력히 이제 비판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아직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자,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당연히 트럼프 역시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북한까지 오니까 전쟁이 이제 아무래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종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러시아가 더 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자기도 종전안을 내는 데 있어서 그 미국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에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트럼프 현재 당선인 신분이다 보니까 예. 그 대놓고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하지 마라 비난을 한다든가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 엄연히 있는 입장에서 예. 그죠? 당선인 신분에서 벌써 외교 행위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물밑 협상이라든가 물밑 채널 그런 거는 계속 열심히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이제 가장 좀 힘들어할 나라로 이제 중국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좀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의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 중국 역시 이걸 이제 본인들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을 펴야 될지, 어떤 기조를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페루 리마의 그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그 브라질에서 열린 그 G20 그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잠시 만났지 않습니까? 예.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런 만난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러시아 북한이 밀착을 하면서 또 러시아, 중국, 북한 삼각 구도에서 이제 중국이 소외되면서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내년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중 대화 이걸 조금만 더 강화함으로써 그런 러시아 북한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북한의 이 최소한의 증원을 막고 또 조기 철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압력이랄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잘 가져가겠다 이 정도 얘기밖에 좀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외교적인 그 발언은 그렇다 치고 실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떤 접근을 좀 취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브라질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이제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실용과 실리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맞는 발언이신데 사실은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미국과 중국을 같은 반열에 놓고서 우리가 줄다리기 한다, 줄타기를 한다, 우리 편한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 이런 이미지를 줬다가는 조금은 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예 당선인은
계속 가장 강력한 그죠. 뭐 중국에 대해 60% 고율 관세를 네. 비롯해 가지고 강력한 반중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가 어떤 실용을 극대화한다는 것 그런 거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너무 중국하고 밀착한다 이런 의미를 줬을 때는 취임 전에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인을 그 자극할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정책 공약을 했으니 이제 실행에 옮길 텐데 그것을 이제 주관할 주무부처 장관으로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공약 정책과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하던데 네.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뭐 하워드 러트닉은 원래 63세인데 사실 전설적인 월가의 인물입니다. 그죠? 그 입사한 지 9년 만에 그 투자은행의 CEO가 된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요. 예. 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주장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 이 우리나라가 자기 최근에 연설을 보니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가장 전성기 때는 언제였냐? 1900년대 초다. 그때는 미국의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 대신에 관세만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외국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서 이것이 미국의 국부로 삼았다 이런 건데요. 네. 이런 시대가 다시 1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외국 상품에 대해서 10 내지 2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그리고 이제 대중 관세는 60% 이상 하겠다. 뭐 이런 데 대해서 서로 아주 일맥상통하는 의기투합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일기 때 이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 네. 이렇게 좀 천명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다면은 일기 때처럼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일단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아직 크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또 문제에 있어서도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중국이 그런 무역 전쟁을 맞불을 놓는다는 것이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네. 가지 더 이 트럼프의 이 뭐랄까 불가측성 그리고 실제로 말을 하면 행동을 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하지 못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러트닉은 이제 머스크가 재무장관 후보로 이제 지지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자, 이 외에도 이제 머스크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그 캠프 그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좀 머스크와 좀 뭐 불화설도 나오고 있고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워낙 이번 대선에서 큰 역할, 특등 1등 공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뭐 트럼프하고 늘 항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군요. 네. 어제도 이제 같이 했죠. 그렇습니다. 뭐 이 스페이스X 위성 발사장에도 가고 마라라고 리조트에도 아예 같이 상주하고 있는 정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안에서 그런 갈등이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갈등이 미리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전 예방 효과도 있고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취임하기 전이고 또 이 이른바 DOGE라 그래서 예. 연방 이제 정부 효율부위원회 그 사실 장관급 위원장도 맡았는데 뭐 그렇게 실제 취임하고 나면 얼마나 더 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무조건 이제 머스크에 휘둘리지 않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이제 하워드 러트닉을 예. 일론 머스크는 재무장관 후보로 계속 강력하게 X 이런 데 통해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나 상무장관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 머스크의 주장이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당신이 아닌 나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다. 이런 걸 확실히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싸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를 그 건의했던 그렇죠. 그 앱스타인하고도 이제 그렇죠. 머스크가 이제 충돌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머스크가 또 다시 그 후보를 또 공개 지지한다. 네. 이런 걸 봐도 그렇죠. 뭔가 좀 정리가 된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런 갈등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만에 예. 법무장관 후보를 결정했다 이런 뭐 보도가 미국 주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일종의 뭐 화제를 만들고 그죠 또 비판할 거리를 만들기 위한 주류 언론 매체의 약간의 좀 플레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이제 아직 출범도 안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그런 뭐 갈등이 있으면서도 다 조율을 하고 일단 원팀이 되는 형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트럼프 2기 내각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제
골격을 거의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송희달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